자, 계속해서 여러분들 저희 수익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할게요. 자, 수익은 크게 두 가지 있었죠. 영업수익과 영업의 수익. 그래서 영업수익이다라고 하는 것에 매출액을 이야기했었고요. 이 매출액은 그 업종에 따라서 뭐 상품 매출 수익도 있고 제품 매출 수익도 있고 그다음에 뭐 공사 수익도 있을 수 있겠고요. 그다음 부동산 임대와 관련한 업을 하고 있으면 부동산 임대 수익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이런 내용들도 있는데 또 뭐도 있을까요, 여러분들? 우리가 영업 외적으로 얻어지는 수익도 있겠죠?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영업 수익과 영업의 수익을 구분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걸 또 왜 굳이 구분하는지가 궁금한 사람도 있을 거예요. 회사가 돈을 버는 행위, 그래서 돈이 들어온다면 그 돈이 들어오는 행위를 굳이 구분할 이유가 있을까요? 왜 구분하고 있을까요? 어차피 모두 같은 수익인데 라고 물어보는 거죠. 그랬더니 여기서 이제 대답을 해주죠. 그 회사가 얼마나 지속 가능한 회사인지, 어느 것에 더 집중하고 있는 회사인지 판단하는 거예요 라고 얘기해 주죠. 근데 사실 이렇게 얘기해도 대부분 사람들은 무슨 말이야? 라고 하실 거예요. 같은 당기순이익을 내더라도 매출액이 많은 회사와 영업의 수익의 비중이 더 많은 회사가 다른 거구나 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데, 자, 우리 앞에서 보고식 손익계산서다라고 해서 매출액부터 시작해서 마이너스 매출원가는 매출총액, 마이너스 판매비와 관리비는 영업이익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A회사, B회사 이 두 회사가 영업이익이 100만 원, 100만 원 동일한 거예요. 이 상황에서 플러스 영업의 수익, 마이너스 영업의 비용 이렇게 할 텐데, 이 회사는 영업의 수익이 200, 이 회사는 영업의 수익은 100밖에 안 된대요. 그럼 물론 이 나머지 과정들은 다 제로라고 가정하고 당기순이익이 300, 여긴 당기순이익이 200 이렇게 나오겠네요. 여러분들은 어떤 회사를 더 높게 평가할 거예요? 라고 했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고민 없이 A 회사가 더 좋은 회사예요? 라고 얘기해 줄 수 있을 거예요. 왜? 당기순이익만 보더라도 당기순이익이 A 회사가 더 높으니까. 자, 그런데 이런 경우도 생각해 볼 수 있답니다. 이 회사는, 이 B회사죠. B회사는 영업이익이 200이고요. 영업 외 수익이 100만 원이에요. 이렇게 해서 당기순이익이 300이에요. 당기순이익이 동일하죠. 그럼 여러분들 당기순이익이 동일한 회사라고 한다면 A 회사든 B 회사든 다 똑같은 가치로 다 좋은 회사라고 얘기할 거예요. 자, A 회사랑 B 회사가 나한테 돈 빌려달라고 했어요. 여러분들은 A한테 B한테 똑같은 가치, 잣대를 놓고서 돈을 똑같이 빌려줄 수 있을까요? 저라면 그렇게 하지 않아요. 똑같이 100만 원을 빌려준다 하더라도요. 저는 A에게 더 많은 이자를 부를 거예요. 왜요? 왜 그랬을까요? 자, 제가 생각했을 때 B라는 회사랑 A라는 회사 중에 B라는 회사가 조금은 그래도 더 안전한 회사라고 느끼는 거예요. 안전하다라는 걸 어디에서 느끼냐고요? 바로 이 부분이요. 똑같이 당기순이익이 나왔지만요. A보다는 B 회사가 영업이익이 더 크죠. 영업이익이 더 크다라는 건 그 회사가 영업활동에 좀 더 집중을 하거나 혹은 영업활동을 통해서 얻어지는 이익이 더 큰 회사라는 거예요. 영업 외적으로 얻어지는 건 자주 빈번할 수도 있겠지만요. 아무래도 영업과 관련된 매출활동보다는 자주 빈번하지 않겠죠. 자주 빈번하지 않은 일시적인 이런 이벤트와 같은 수익이 많은 회사는 다음 연도에 가서 영업이익은 똑같이 100만 원 정도밖에 못 내고 영업의 수익이 제로가 될 수도 있더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B라는 회사는 어때요? 영업이익이 좀 더 높은 상태이죠. 따라서 영업 외적인 수익이 사라진다 하더라도 그래도 좀 덜 타격을 받겠죠. 주된 자신의 영업활동에서 수익을 제대로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판단하기 위해서라도요. 우리는 보고서를 작성할 때 영업과 관련된 내용, 영업과 관련된
관련이 없는 수익 내용을 따로따로 구분해서 쓰고 있던 겁니다. 이제 왜 손익계산서에 영업과 관련된 매출액을 별도로 하고 있고 영업이익 아래에 영업의 수익을 따로 집계하는지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궁금한 건 위에서 주택의 회사의 매출을 일으키는 매출과 관련된 얘기는 뭐 재고자산부터 시작해서 충분히 듣고 오셨습니다. 이번 강에서 이제 이렇게 이벤트성으로 들어오게 되는 영업 외 수익은 무엇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업의 수익에 의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여러분들 교재에 뭐 주된 영업활동 이외의 보조적, 부수적인 거다라는 설명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영업의 수익의 종류들이 있습니다. 이자 수익, 배당금 수익, 임대료, 유가증권 처분이익, 단기매매증권 평가이익. 물론 단기매매증권 평가이익 말고도 이 단기매매증권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처분할 때의 처분이익도 있겠죠. 자, 외환차익도 있고 외환산이익도 있고 투자자산 처분이익, 유형자산 처분이익, 사채상환이익, 자산수중이익, 채무변제이익, 자비익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중에서 처음 들어봐요 라고 하시는 부분은 바로 이 부분들, 이 내용이에요. 나머지는요, 사실은 앞에서 하나하나씩 언급해 오면서 나도 알게 모르게 다 들어있던 내용들이에요. 이자 수익 같은 경우 대여금 차입금 할 때 이자 수익 이자 비용 계정 얘기했었고요. 배당금 수익은 우리가 사실은 앞에서 배당을 주는 회사 입장에서 현금 배당에 대해 뭐 미지급 배당금에 현금을 줍니다라고 했지만 반대로 이제 배당을 받는 회사 입장에서는 그 배당금에 대해서 배당금 수익이라고 부르면 되죠. 자, 회계 처리를 본 적은 없으니까 뭐 배당금 수익도 조금은 생소하다고 느낄 수 있겠네요. 자, 임대료는 처음 들으시는 거 아니죠? 우리가 돈을 빌려오면 차입하다, 차입금, 건물을 빌리면 임차, 그에 대해서 월세 내면 임차료 비용, 반대로 건물에 대해서 빌려주고 요금을 받으면 임대료죠. 이 임대료, 회사가 지금 임대료를 영업의 수익에 넣고 있다는 건 이 회사의 주된 업종은 일단 뭔진 잘 모르지만 분명하게 부동산 임대업은 아닌 거죠. 부동산 임대업은 이 임대료가 매출 쪽으로 들어가 있을 거예요. 하지만 부동산 임대업 이외의 업종이라면 임대료는 어디에 들어가는 거다? 우리 영업의 수익으로 들어가는 거다. 주의해 주시고. 그 다음에 유가증권 처분이 이렇게 들으니까 뭔가 되게 생소한 것 같잖아요. 여러분들이 이미 앞에서 자산의 당좌자산 할 때, 단기 투자자산 할 때요. 단기 매매증권 처분이익도 배웠는데요. 이 단기 매매증권 처분이익뿐만 아니라 매도가능증권 처분이익도 역시나 영업의 수익입니다. 그래서 단기 매매증권 처분이익, 매도가능증권 처분이익 두 가지나 되기 때문에 그와 관련해서 그냥 간단하게 유가증권 처분이익이라고 한 거고요. 단기매매증권 평가이익은 따로 쓴 이유가 뭐다? 매도가능증권 평가이익은 앞에 자본 파트에서 배우셨죠? 자본의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으로 들어가는 항목이 다르니까 여긴 딱 세분화시켜서 단기매매증권 평가이익이 영업의 수익이다 라고 말할 수 있었겠죠. 자, 외환차익, 외환산이익은 외화자산과 외화부채에서 발생하는 거고요. 이 부분 처음 본 거니까 이 부분 이야기할 때 잘 들어주셔야 됩니다. 자, 투자자산 처분이익이다, 유형자산 처분이익이다 라고 하면 자산의 비유동자산 파트로 내려왔을 때 투유무기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투자자산이나 유형자산에 대해서 장부가액보다 더 많은 돈을 받으시면 처분이익이 발생한다고 했었죠. 사채상환이익은 사채를 만기 때 상환하면 저런 계정 안 생겨요. 근데 만기가 되기 전에 조기에 상환을 하게 되면 회사가 장부에 기록한 사채의 가격보다 적은 액수로 상환이 가능하게 되었다면 그 차액을 사채를 상환하는 과정에서 회사가 이익을 얻었다 해서 사채 상환 이익이죠. 자, 그리고 자비익은 어디서 봤을까요? 현금의 실제 잔액과 장부상 잔액의 밸런스 차이가 나더라. 그 밸런스 차이에 대해서 우리는 장부상 잔액과 실제 잔액이 지금 왜 차이가 나는지 잘 모르겠어. 그럼 일단 실제 금액이 더 많으니까 장부상 금액을 늘리면서 뭐라고 부르자? 현금 과부족이라고 부르자. 현금 과부족이라고 불러놨는데 이건 임시계정이야. 결산 때까지도 모르겠고 액수가 소액이라 크게 중요하지 않아. 그러면 자비익으로 바꿔보자 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자, 이렇게 쭉 훑어서 이야기하다 보니까 처음 듣는 내용들은 아닌 것 같은데 밑줄 친 뭐 배당금 수익이나 외환차익이나 외환산이익, 자산수중이익, 채무면제이익은 좀 어렵더라. 그래도 그나마 배당금 수익은 이자를 받으면 이자 수익인 것처럼 배당을 받으면 차변의 현금, 대변의 배당금 수익,
수익을 인식하는 거 어렵지 않더라. 근데 외환차익이나 외환산이익이나 자산수증이익이나 채무면제이익은 들어도 아직 잘 모르겠네. 자, 그 부분은 좀 주의해서 들어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자 수익부터 이야기할 건데요. 우리가 자금을 대여해 주다라고 하면 보통 이제 대변에 현금이 나가죠. 현금이 나가고 뭐 1년 이내냐 1년 이상이냐에 따라서 단기 대여금이다 장기 대여금이다 이렇게 대여금이 생기죠. 자, 그리고 나서 나중에 이제 돈을 회수하게 되면 차변에 현금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 대여금 계정이 사라지는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누군가에게 돈을 빌려준다면 원금만 회수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이에 대해서 이자를 수령하게도 되겠죠. 그래서 그때 받는 게 바로 이자 수익이죠. 자, 이자 수익 말고도 또 뭐가 있냐면 은행에 예금했을 때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은행에 예금하고서 뭐 정기예금이나 정기적금을 가입한 상태에서 나중에 만기 때 원금과 이자를 함께 수령하다 해서 이자 부분에 대해서 이자 수익을 인식할 수 있겠죠. 자, 그 외에도 회사채, 국공사채, 이 만기가 있는 국채, 공채, 사채 이런 것들요. 자, 우리가 사채다라고 하면 회사채로서 부채 파트에서 배웠잖아요. 그러면 어떤 특정 회사가 이렇게 발행을 하면 사채를 발행을 하면 그 회사는 빚이 생기지만 반대로 그 회사 사채를 사온 나는 만기 보유 증권이나 매도 가능 증권, 단기 매매 증권 같은 자산이 생기고요. 그들과 관련해서는 뭐가 발생할 것이다? 이자 수익이 발생할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타 회사의 회사채나 이런 것들을 구매했을 때, 유가증권을 구매했을 때 그와 관련해서는 이자 수익이 발생하기도 한다. 그래서 회사의 이자 수익은 이렇게 자금에 대여 혹은 우리가 금융상품, 정기예금, 정기적금 같은 이런 상품에서의 이자 수익 혹은 내가 사채나 이런 것들을 보유하고 있을 때, 사채를 내가 남의 회사 사채를 사왔을 때 그 사채에 대한 이자 이런 것들이 이자 수익으로 인식을 한다. 자, 이제 배당금 수익으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배당금 수익에 대해서 보면 X1년 1월 1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유가증권은 다음과 같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고요. A사 보통주 5,000원, 액면 5,000원이고요. 1,000주가 있습니다. 자, X1년 3월 1일 A사로부터 보통주 한 주당 200원의 현금 배당이 들어온대요. 그러면 전체 주식수 1,000주에 대해서 한 주당 200원씩 들어온다라는 건 배당금 수익이 얼마나 발생한다? 20. 자, 현금 배당을 지급받았다라고 했으니 차변에 현금 20, 대변에 돈이 들어온 이유는 배당금 수익 20이겠죠. 그래서 차변에 현금이 증가하고요. 대변에 배당금 수익이라는 수익이 증가했죠. 그래서 수익이 발생하는 부분 대변에 기록이 되었습니다. 자, 이처럼 내가 보유하고 있는 유가증권에 대해서 상대방이 나에게 배당을 주겠다라고 하면 배당을 받는 내 입장에서 이렇게 배당금 수익을 씁니다. 자, 제가 뭐 앞에서 현금으로 배당을 줄 때 예시를 들었던 게 삼성전자가 뭐 그만큼 현금 배당을 주기로 했습니다라고 이렇게 얘기했을 때요. 물론 일반인들도 그런 배당을 받겠지만요. 특정 회사가 삼성전자 주식을 보유하고 있을 수도 있죠. 그럼 회사 입장에서 역시나 그 배당 선언에 따라서 배당을 받게 될 텐데요. 그 배당 받으면 그 회사 직원은 이렇게 차변의 현금, 대변의 배당금 수익을 쓰셔야 되겠죠. 당시 뭐 제가 아까 얘기했었을 때 전에 강의에서 얘기했을 때 1932원씩 준다고 했나?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1932원씩 내가 회사가 가지고 있는 보유 주식수 곱해서 똑같이 차변의 현금, 대변의 배당금 수익 쓰면 되겠죠. 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특별한 서비스. 가치하차 가치하차 정답! 같이 하자 친구야 에듀윌 유료 회원! 친구 소개하고 현금 받는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자, 이제 임대료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부동산이나 여러분들 이거 조심. 부동산, 즉 건물이나 토지를 빌려주는 거에 대해서는 임대료라는 개정이 굉장히 익숙하잖아요. 근데 이런 토지나 건물만 우리가 임대료라고 하지 않고요. 만약에 우리 회사 차량을 누군가에게 빌려주고 이 차량 빌려준 거에 대한 대금을 받는다. 왜냐면 렌터카 회사 업체가 이렇게 차를 빌려주고서 그에 대한 임대료를 받잖아요. 물론 그 회사는 그렇게 받는 임대료는 그 회사의 주된 매출일 거야. 왜냐면 그 회사는 렌터카를 빌려주고서 회수하면서 대금을 받는 그게 주업이니까. 근데 내 회사는 제조기업이에요. 내 회사는 상품 도소매업이에요. 상품 도소매업이나 제조기업은 자신이 회사 명의로 가지고 있는 차량에 대해서 빌려주는 행위는 사실 영업활동은 아니죠. 그러니 영업활동 이외에 이렇게 차를 빌려주고서 만약에 차 사용료에 대한 대가를 소액이라도 받았더라라고 한다면 그런 부분도 다 이렇게 임대료라고 쓰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임대료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보통 임대료 하면 토지 건물만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토지 건물 아니라 물건, 뭐 기계가 될 수도 있겠고 자동차가 될 수도 있겠고 그런 것들을 빌려주고서 받으면 임대료 모두 다 씁니다. 자, 그리고 주의하실 점 부동산 임대업은 제외하라고요. 왜 부동산 임대업은 제외하는 거예요? 부동산 임대업은 부동산 임대 소득이 주된 영업활동에서 나온 수익이니까 그것은 매출액 쪽으로 넣어야 되겠죠. 그래서 부동산 임대업에서는 임대료를 영업수익으로 보기 때문에 지금 여기 영업의 수익의 임대료 케이스에서는 제외가 된다. 자, 유가증권 처분이익. 우리 뭐 앞에서 단기 매매 증권이다, 매도 가능 증권이다 이런 유가 증권들 배웠고요. 그들을 처분할 때 장부에 적혀 있는 금액이 예를 들어서 80이더라. 그런데 80만 원짜리의 유가증권을 회사가 100만 원에 처분했더라. 그렇다면 장부에 적힌 금액보다 비싼 돈에 처분을 했으니 유가증권 처분이익이라고 보자 라고 하는 거고요. 자, 보유하고 있던 유가증권을 50만 원에 처분했다. 그리고 이때 발생한 수수료 증권거래세는 1,000원이 있다라고 하는데요. 이 예제 쓰기 전에 위에 걸로 기본형으로 좀 써보도록 할게요. 회사가 가지고 있던 유가증권은 80짜리가 나가는 거고요. 만약 현금으로 처분했다면 처분 금액을 차변에 쓰시면 되겠고요. 대변에 유가증권에 대해서 비어있는 20, 그 20은 유가증권을 처분할 때 회사가 얻은 이익이다 라고 해서 유가증권 처분이익 이렇게 쓰시면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유가증권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대변의 아래 문제를 보시면 유가증권 장부에 적혀있는 금액 47만 원 그리고 현금 50만 원에 처분을 합니다. 다만 여기서 조심하실 점은 증권거래세 1,000원이 있었더라는 거죠. 자, 이 상태만 하게 되면 47만 원짜리를 50만 원에 팔았으니까 3만 원의 유가증권 처분이익이 나오는 줄 알았어요. 근데 1,000원을 빼고 받을 거예요. 이렇게 관련된 수수료는 빼고 들어옵니다. 자, 그러면 47만 원짜리 유가증권이 나가는데 50만 원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 1,000원을 뺀 49만 9천 원만 들어오더라. 49만 9천 원과 47만 원의 차이에는 2만 9천 원이 있으며 2만 9천 원이 바로 유가증권 처분이익이겠다. 이렇게 유가증권 처분이익을 계산하실 때에는 이 처분이익에서 이런 관련 수수료나 증권거래세를 차감하고 이익을 인식하겠죠. 자, 그래서 대변에 47, 차변에 49만 9천 원 처분가액이 줄어든 만큼 처분이익도 2만 9천 원으로 줄어들어 있는 걸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지금 저희는 단순하게 유가증권이라고 적어놨지만 사실 좀 더 정확하게 적으면 얘가 매도가능증권이면 매도가능증권 그리고 매도가능증권 처분이익 이렇게 하셔야 되겠고요. 단기매매증권이면 단기매매증권 처분이익 이렇게 유가증권 특정 이름 하나하나씩 따로따로 불러주셔야 되는 게 원래 원칙입니다. 저희가 취득할 때 유가증권이라고 부르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처분할 때도 사실 여기는 개념상 유가증권이라고 써놨지만 단기매매증권을 사왔으면 단기매매증권 그리고 단기매매증권 처분이익 매도가능증권을 사왔으면 매도가능증권에 매도가능증권 처분이익 이렇게 가야죠. 자, 단기매매증권 평가이익에 대해서 가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는 매도가능증권 평가이익 올 수가 없다. 걔는 자본의 기타포괄손익 누계에 여기 단기매매증권 평가이익 보면요. 지금 X1년 12월 1일에 단기매매증권으로
회사가 500주를 1,500만 원에 구입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전체 500주를 구매한 거고 1,500만 원에 구매를 한 거잖아요. 차변에 단기매매증권 쓰시고요. 대변에 뭐 현금 1,500 이렇게 쓰시면 되겠네요. 자, 그리고 갑회사의 주식의 시가는 주당 4만 원이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500주 1,500만 원이다. 1,500만 원 나누기 500주다라고 하시면 3만 원. 자, 원래 구매는 3만 원에 했던 거예요. 어떻게 하신 거예요? 1,500만 원 나누기 500주. 자, 그러고 이 주식의 가격은 3만 원짜리라는 걸 알았어. 근데 시가가 4만 원이야. 가격이 얼마만큼? 만 원 상승. 상승한 만 원은 전체 몇 주? 500주. 따라서 얼마 상승? 500만 원 상승. 자, 500만 원이 상승했다는 건 단기매매증권이라는 자산이 상승. 차변의 단기매매증권 500, 대변의 단기매매증권 평가이익 500. 자, 처음에 구매했던 회계 처리부터 했네요. 차변의 단기매매증권 1,500에 대변의 현금 1,500 줬고요. 그 다음에 평가했을 때 차변의 단기매매증권 500, 대변의 평가이익 500까지 취득과 평가에 대한 내용까지 모두 다 들어와 있습니다. 자, 다음 보도록 할게요. 외환 차익이다 라고 하는 부분, 여기 주의사항 중요해요. 특히나 이론형에서 우리가 말로 되는 문제 안 나와요. 얘는 뭘로 나오냐면 꼭 계산형으로 나올 거예요. 물론 말로 묻는 문제라고 한다면 뭐 다음 중 영업수익, 영업의 수익 이런 정도를 구분하는 내용이겠죠. 그게 아니라 정말로 외환 차익이 얼마냐, 외환산 이익이 얼마냐 이런 걸 물어볼 때는 거의 좀 계산기를 통해서 계산하는 문제가 주로 나옵니다. 자, 외환 차익이다 라고 하는 건 뭐 때문에 생기는 거겠어요? 환율의 차이 때문에 생기는 거겠죠. 환율의 차이. 그럼 여러분들 환율이 올라가면 좋아요? 떨어지면 좋아요? 이렇게 물어볼 때 대답을 섣불리 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환율이 올라갈 때 좋은 사람이 있고요. 떨어졌을 때 좋은 사람이 있어요. 올라갈 때 좋은 사람은 뭘까요? 내가 자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예를 들어 내가 외국에 물건을 매출했는데요. 자, 뭐 1,000달러, 10,000달러 이렇게 어렵게 생각 안 하고요. 그냥 1달러치 팔았다고 볼게요. 1달러에 그 당시 환율이 1,000원이었어요. 그러면 돈을 1,000원 받으면 되잖아요. 근데 외국에 있는 친구가 외상으로 하재요. 그래서 외상 매출을 한 거예요. 혹은 뭐 매출 채권 이렇게 쓰겠죠. 1달러를 받아왔지만 우리는 장부에 원화로 적기로 약속을 했기 때문에 달러 표시를 하지 않을 거예요. 그럼 원화로 환산해서 일단은 내가 1달러에 1,000원이다 라고 써놓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환율이 돈 받는 날 보니까 1,100원까지 올랐다는 거예요. 나는 오늘 돈 받는 날이에요. 현금? 근데 1,100원을 주는 거예요. 1달러 가져갔더니 은행에 이상하다. 지난번 외상으로 매출했을 때 나는 장부에 이거 1,000원 써놨는데 왜 나한테 저 사람 1,100원 줄지? 1달러 가지고 은행 갔는데 왜 나한테 1,100원이나 주는 거지? 어쨌든 기분은 좋네. 횡재했네. 자, 뭐 때문에 그런 거예요? 환율의 차이인 거죠. 처음에 외상으로 매출했을 때 환율이 1달러당 1,000원이었지만 회수하는 날의 환율은 1,100원으로 상승한 거예요. 100원이. 그래서 우리 회사는 이럴 때 외환 차익이 발생했다라고 해요. 실제로 대금을 회수하는 날 환율의 차이에 의해서 회사가 이익을 보면 외환 차익이라고 해요. 자, 그러면 이렇게 환율이 1,000원이었다가 나중에 거래할 때 1,100원으로 상승한 상황은 모두에게 좋은 것이냐? 그렇지 않아요. 제가 이 내용을 이렇게 바꿔볼게요. 이번에는 외국에 있는 친구에게 회사가 돈을 빌려왔어요. 빌려와서 1달러를 빌려왔더니 1달러를 환전했을 때 1,000원이 되더래요. 그리고 빌려왔으니까 차입금이라고 불렀어요. 뭐 외화 차입금 이렇게 부를 수도 있겠죠. 자, 차입금을 빌려오고 나서 이제 나중에 돈을 갚을 거예요. 돈을 갚아야 되는데
분명히 나는 빌렸을 때 1,000원 빌렸으니까 차입금도 1,000원이라고 써놨거든요. 그래서 차입금 1,000원짜리 없애려고 은행에 갔어요. 갔더니 이 1,000원짜리 없애려면 현금을 1,100원 내래요. 왜요? 라고 물어봤더니 환율이 상승해서 이젠 1달러에 1,000원이 아니라 1,100원이래요. 자, 나는 분명히 1달러 빌렸고 빌릴 당시 1,000원밖에 안 됐었는데 1,100원이나 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렇다고 100원이 이자가 붙은 거냐? 아니에요. 이자는 또 따로 계산해야 돼요. 그럼 100원은 뭐라는 거예요? 환율의 차이에서 발생한 거죠. 자, 이 경우는 이익이 아니에요. 외환 뭐가 되겠어요? 손이 되겠죠. 오히려 손해를 보는 상황이죠. 자, 이처럼 내가 어떤 상황이냐에 따라서 환율이 올랐을 때 즐거울 수도 있고요. 환율이 올랐을 때 슬플 수도 있어요. 자, 다시 한번 교재에 있는 내용 가지고서 내가 자산을 가지고 있어요. 첫 번째 케이스죠. 외상으로 물건을 팔았어요. 외화 자산의 장부 금액 처음에 팔았을 때 1달러에 1,000원에 대해서 팔은 거죠. 근데 실제 대금 회수하는 날 1,100원을 받았어요. 100원만큼 외환 차익이 발생했죠. 반대로 부채가 있을 때는 그러면 어떻게 이익이 날 수 있겠어요? 부채를 장부에 기록했던 가격이 1,000원이라고 한다면 나중에 뭐 대금을 상환할 때에는 환율이 900원으로 떨어졌다. 이렇게 하면 이익을 볼 수 있겠죠. 볼까요? 자, 현금에 대해서 나가는 돈을 봤더니 현금이 1,100원이 나간 게 아니라 900원만 나가더라 이거예요. 그러면 100원만큼의 대변의 수익 자리가 비고 있고요. 이렇게 외환 차익이 발생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해 줄 수 있겠죠. 3개요? 완전 초보였죠. 그것도 생초보. 퇴근하고 에듀윌 강의 들으면서 한 2달 정도 공부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세운 목표는 강의를 한번 다 듣고 기본기를 만든 후에 기출문제를 풀자 이거였거든요. 강의만 들어도 그 안에 기출문제로 그날 배운 내용 적용해서 풀어보는 거라 공부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됐어요. 에듀윌은 합격이다! 자, 관련된 예제 문제 한번 정리하면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2월 1일 미국에 20만 달러의 상품을 외상으로 매출했고요. 동 금액을 은행에서 현금으로 수취했다고 합니다. 자, 20만 달러에 대해서 2월 1일 날 팔았을 때는 1,400원씩이었어요. 그러면 20만 달러에 대해서 1,400원씩 해서 대변의 매출 그리고 차변의 매출 채권을 기록하시는데 차변의 매출 채권이나 대변의 매출에 대한 금액은 20만 달러 곱하기 1,400원에서 2억 8천입니다. 자, 2억 8천에 외상으로 매출했던 걸 지금 현금으로 수취하게 되었는데요. 현금으로 수취할 때 조심할 점. 차변에 있었던 매출 채권 2억 8천에 대해서 대변으로 사라진다. 근데 대변으로 매출 채권이 사라질 때 실제로 1달러당 회사가 회수하게 되는 돈은 1,500원씩 회수할 것이다. 그러면 20만 달러에 대해서 1,500원씩 적용을 하게 되면 20만 달러 곱하기 1,500원이다 라고 기록을 하게 되면 3억 원이다. 자, 28억이 아니라 2억 8천이군요. 2억 8천짜리에 대해서 회수를 할 때 회사가 3억을 받게 되었다. 외상으로 매출했을 땐 2억 8천이었지만 3억을 회수함으로 인해서 2천만 원만큼 이익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 이익은 외환 차익이다. 환율의 차이에서 발생한 것으로서 외환 차익이라고 하는 거죠. 1,400원에 매출했던 게 1,500원으로 1달러당 100원씩 환율이 상승했고요. 이렇게 20만 달러니까 전체는 2천만 원만큼의 외환 차익이 생겼다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와 관련해서 회계 처리를 하나하나씩 보게 되면요. 1,400원으로 실제로 우리가 외상으로 매출했을 때 대변의 매출 2억 8천, 차변의 매출 채권 2억 8천. 1,500원씩 받았다라고 하면 저 매출 채권 차변에 있던 2억 8천이 대변으로 오게 될 거고요. 차변에는 3억 원이 들어옵니다. 그로 인해서 대변에 외환 차익 2천만 원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자, 이제 외화 환산이익으로 올게요. 뭐지? 방금 전에 외환차익 배웠는데 외환산이익은 뭐지? 좀 의아해하실 텐데요. 자, 화폐성 외화 자산 및 부채에 대해서
다시 말해 선급금, 선수금 이런 거 말고요. 화폐성 외화자산, 외화부채에서 대여금이나 차입금이나 외상매출금이나 외상매입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 회사가 계속해서 외화 상태로 보유하고 있으면 결산 시점에 계속 보유하고 있을 때 그 결산의 기준 환율에 따라서 우리가 판단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내가 처음에 거래가 발생할 당시에는 1,000원의 거래를 발생했다. 그런데 1,000원에 발생했던 거래에 대해서 지금 대금을 회수하거나 상환한 것은 아니지만 기말 결산 때 환율을 보아하니 1,100원으로 환율이 상승했더라. 혹은 반대로 900원으로 환율이 하락했더라. 이런 상황을 맞닥뜨리게 될 수 있는 거죠. 자, 그리고 나중에 실제로 대금에 대해서 뭐 회수하게 되었을 때 혹은 상환하게 되었을 때 뭐 1,200원에 회수했다 아니면 뭐 1,000원에 회수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또 나눠볼 수 있겠죠. 이 얘기는 뭐냐면 처음에 외화 자산이나 외화 부채가 생겼을 때 1,000원으로 이렇게 생겼을지라도 아직 실제로 대금을 회수하거나 상환하지 않았는데 12월 31일 결산하는 날 화폐성 외화자산이나 외화부채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명시해 줄 필요가 있다는 거죠. 얘들의 지금 실질적 현재 가치가 얼마인지를 판단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외화자산이나 부채가 발생했을 때 1,000원에 발생했다. 만약에 외화자산이라고 한번 생각해 볼게요. 외화자산이 1달러에 1,000원으로 발생했더라. 그러면 12월 31일 현재에 계속해서 보유하고 있다라고 했을 때 환율이 1,100원으로 상승을 하게 되면 지금 대금을 회수하는 것은 아니지만 차변에 상승한 100원만큼 자산이 증가했다라고 하고요. 대변에는 자, 실제로 대금을 회수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외환차익이라고 하지 않아요. 외환차익은 실제로 대금을 회수했을 때 쓰는 표현이에요. 이때는 뭐라고 하게 되면 계속 보유하고 있을 때는 외화를 환산했는데 이익이 났다. 혹은 반대의 경우 손실이 발생했다. 이렇게 환산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기말 결산의 기준 환율로 이렇게 환산을 함으로 인해서 차이가 발생하는 건 외환산 이익, 외환산 손실 이렇게 쓰시는 거고요. 나중에 이렇게 1,100원짜리로 평가했던 자산을 내가 만약에 1,200원에 회수하게 되었다라고 한다면 회수하는 대금이 1,200원이다. 그런데 회사가 가지고 있던 자산은 1,000원에서 1,100원으로 상승된 상태였다. 그래도 상승한 상태에서도 내가 비교했는데 더 많이 받았더라. 이게 바로 뭐가 되는 거죠? 실제 회수했을 때 차이가 나는 환율 차이를 외환 차익으로 부르는 거다. 이렇게 다르다는 거죠. 결산일날 나오면 외화 환산 이익 혹은 반대 외화 환산 손실, 실제로 대금을 회수하거나 상환했을 때 나오면 외환 차익, 외환 차손 이렇게 달라지게 됩니다. 그런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잘 구분을 해주셔야 되고요. 자, 관련된 예제 볼게요. 11월 1일 날 미국의 10만 달러 상품을 외상으로 판매하였다. 그리고 평가했다라고 되어 있고요. 판매일날짜의 환율은 1,300원이었고요. 그 다음 1,400원으로 평가가 되네요. 외상으로 판매한 부분에 대해서는 매출을 잡았겠고요. 매출 잡는 금액은 10만 달러에 대해서 1,300원으로 이렇게 계산을 하기 때문에요. 1억 3천만 원이 나오나요? 1억 3천의 매출 채권 혹은 외화, 외상, 매출금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자, 여기에 대해서 회사가 지금 회수하는 건 아니에요. 12월 31일 날 평가 들어갈 거고요. 1억 3천짜리 부채가, 죄송합니다. 1억 3천짜리 자산이 1,400원으로 평가를 했다는 건 1,400 곱하기 10만 달러다라고 해서 얼마로 평가가 되는 거다? 1억 4천으로 평가가 되는 거다. 그럼 자산의 가치가 1억 3천짜리가 1억 4천으로 1,000만 원만큼 자산의 가치가 상승한 것이며 자산이 상승한 만큼은 대변에 뭐라고 불러라? 외화 환산이익. 왜? 이것은 실제로 대금을 회수한 것이 아니라 평가한 거기 때문에 외화 환산이익이라고 대변 수익 자리에 1,000만 원을 기록해줘라. 자, 관련된 회계 처리 보도록 할게요. 대변의 매출 1억 3천 그리고 차변에 1억 3천 그리고 12월 31일 결산일 날 1억 4천이 되도록 차변에 1,000만 원의 매출 채권 상승시키고요. 대변에 외환산 이익이라고 기록을 해준 거죠. 자, 그 다음에 계속 보도록 할게요. 이번엔 반대로 차입하였다
외화 부채죠. 자, 외화 부채에 대해서는요. 환율이 상승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렇게 환율이 떨어져야지만 외화 환산 이익이 나옵니다. 어떻게 되는지 보도록 할게요. 자, 50만 달러에 대해서 지금 현재 1,500원으로 차입을 했대요. 그러면 자, 50만 달러 곱하기 1,500원이다 라고 하면 7억 5천. 자, 7억 5천에 대해서 차변에 차입한 만큼 자산이 현금이 상승했을 거고요. 대변에는 차입금이라는 부채가 7억 5천 상승했겠죠. 자, 그리고 나서 기말 결산에 1,400원에 50만 달러를 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0만 달러 곱하기 1,400원 하니까 지금 현재의 가치로는 7억 원의 가치밖에 안 됩니다. 자, 내가 가지고 있던 부채가 장부엔 7억 5천으로 되어 있는데 기말 결산 때는 7억 원의 가치밖에 되지 않는다. 부채가 줄어들었죠. 자, 부채의 감소는 대변에 있던 걸 차입금, 차변에 얼마만큼? 5천만 원만큼 감소했다. 이 5천만 원만큼 감소한 이유는 뭐 때문이더라? 외화를 평가, 환산했기 때문에. 그리고 대변은 수익자리. 부채의 원금이 줄어든 만큼 회사는 이익을 받죠. 그래서 외화 환산 이익 5천만 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한번 보도록 할까요? 차변에 현금 7억 5천이 들어왔고요. 대변에 이 만기가 6개월이니까 단기 차입금 해서 얘기를 해주고 있네요. 단기 차입금 7억 5천짜리에 대해서 이제 기말 평가를 하게 되면 차변의 단기 차입금 5천 그리고 대변의 외화 환산 이익이죠. 아무래도 이제 9월 15일에 차입을 했는데 9월 15일에 차입했다 하더라도 10월, 11월, 12월, 1, 2, 3월 15일 혹은 3월 14일 날 상환을 하게 될 테니까 다음 연도 3월에 우리가 상환을 하게 된다. 그럼 다음 연도까지 넘어가야 되는 거니 당해년도 결산 때 이렇게 기말의 환율로서 평가를 해주는 거죠. 자, 이제 투자자산 처분이익이 나오는데요. 사실 투자자산 처분이익이다라고 하면 유형자산 처분이익과 별로 다를 거 없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장부에 기록된 금액과 처분하는 금액 중에서 누가 더 크면 처분 금액이 더 크면 모두들 처분이익이 나오죠. 그래서 사실 어려운 건 아니고요. 굳이 좀 얘기해보자라고 한다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회사가 토지나 건물에 대해서 투자를 위해서 투자 부동산으로 이렇게 기록했던 토지를 매각하도록 합니다. 그럼 투자 부동산으로 1억 원으로 이렇게 기록했던, 취득했던 자산에 대해서 회사가 2억을 받고서 처분을 했다라고 한번 얘기해 볼까요? 현금 2억. 자, 1억에 사왔던 걸 2억 받고 팔았죠? 투자 부동산 1억짜리를 2억 받고 팔았을 때 나머지 1억은 바로 투자자산 처분 이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자, 유형자산 처분이익에 대해서 해볼까요? 유형자산 처분이익은 얘를 똑같이 뭐로만 바꾸시면 돼요. 회사가 토지를 1억 원에 취득했다. 그 다음 이것을 2억 원에 매각을 할 것이다. 현금 2억. 자, 그 다음에 차변에 받는 돈 2억까지 하고 나면 대변에 1억이 비더라. 토지라는 유형자산을 처분할 때 얻어진 이익이더라. 라고 해서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다만 조금 더 업그레이드를 하자면 투자자산 쪽에 대한 내용은 많이 언급을 안 해요. 왜냐? 사실 유형자산 쪽에서 물어볼 게 더 많거든요. 어떤 경우들을 더 많이 물어보게 되냐면 바로 이런 거죠. 대변에 회사가 처분하는 게 토지가 아니라 건물이나 기계나 차량 이런 걸 매각한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건물에 대해서 매각을 하는데 예를 들어 건물의 취득 가격은 3억 원이었다. 자, 건물의 취득 가격이 3억 원이었는데 이 건물의 감가상각 누계액이 2억 원 있었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리고 회사는 매각하면서 현금 2억을 받았다. 그럼 대변에 3억인데 차변에 4억이죠. 대변에 비어있는 1억이 바로 유형자산 처분 이익 1억인 거죠. 자, 처분 금액은 2억에 처분했죠. 장부 금액은 이 건물의 취득 가격 3억에 감가상각 누계액 2억 원으로 현재 장부 가격 1억짜리 자산이에요. 장부 금액 1억짜리 자산을 2억에 매각했으니까 1억의 처분 이익이 나왔다. 이렇게도 회계 처리도 표현이 똑같이 되죠.
관련된 예제가 있어요. 처분 직전까지 감가상각비 인식하고요. 처분해 보래요. 건물 취득금액 1억 5천, 전기말 8천만 원의 감가상각 누계액 8천에 매각했고요. 당좌수표를 받아서 은행에 입금했다고 합니다. 매각일까지 단기 중 감가상각비 200이었다고요. 자, 보통 감가상각이다라고 하면 지금 여기 뭐 전기말 상각 누계액이 8천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8천에 비하면 요 200은 아주 적은 금액이죠. 아마도 회계 기간 중에 매각을 하다 보니까 뭐 2월 달에 매각을 하게 되면 1월, 2월, 12분의 2 이렇게 해서 이제 2달 사용한 것만 감가상각을 한다거나 그런 방식으로 일부만 감가상각 금액을 했나 봅니다. 그러면 지금 이 회사가 건물에 대한 취득금액 1억 5천만 원에 감가상각 누계액으로 8천 이렇게 처리를 하시고요. 장부금액 현재 7천만 원인 상태로 기록이 되어 있는 자산이 있다는 거죠. 여기에 처분 직전에 감가상각비를 200만 원 더한다는 건요. 차변의 감가상각비 200, 대변의 감가상각 누계액 200 이렇게 기록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감가상각 누계액 200이 생긴 만큼 여기 감가상각 누계액은 더 이상 8천이 아니라 8,200이겠죠. 그러면 1억 5천에 8,200이 된 상태로 매각이 되는 거죠. 자, 1억 5천 마이너스 8,200이다 라고 하면은 6,800만 원짜리 장부금액의 자산을 매각하는 거예요. 이 6,800만 원짜리를 매각하는데 회사가 얼마에 매각할 거냐면 8천만 원에 매각할 거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는 6,800짜리를 8천에 매각하니까 플러스 1,200만 원의 유형자산 처분 이익이 나오는 내용입니다. 우선은 8천만 원의 감가상각 누계액을 8,200으로 만들기 위해서 차변의 감가상각비 200, 대변의 감가상각 누계액 200 이런 회계 처리가 필요할 테고요. 이제 감가상각 누계액이 8,200이 되었으니까 1번 내가 가지고 있던 건물을 대변에 쓰세요. 그 다음에 2번 감가상각 누계액은 차감하는 형태니까 반대로 차변에 쓰세요. 3번 받는 돈을 쓰세요. 4번 나머지 차액에 대해서 대변에 처분 이익을 기록하시면 됩니다. 자,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대변의 건물 1억 5천, 차변의 감가상각 누계액에 대해서 기록을 했고요. 이 감가상각 누계액이다라고 하는 부분 지금 현재 제가 200이라고 적혀 있지만 사실 이거 수정을 하게 되면 얼마로 수정을 하셔야 돼요? 8,200으로 수정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차변에 받는 돈은 지금 현재 8천만 원 받을 거고요. 그래서 대변의 유형자산 처분 이익이다라고 얘기를 해주셔야 되겠죠. 자, 즉 저 감가상각 누계액을 제가 완전 오타가 났었네요. 네, 여기 8,200으로 이렇게 기록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다음 보도록 할게요. 자, 사채 상환 이익. 사채 상환 이익은 조기에 상환할 때 나오는 거잖아요. 자, 사채의 상환 가격과 장부에 적혀 있는 금액을 비교를 하시는 건데요. 부채이다 보니까 만약에 장부에 대해서 사채 90이다 이렇게 적혀 있는데 회사가 상환을 87만 원에 상환을 하는 거예요. 90만 원짜리 부채를 87만 원에 상환을 하게 되면 3만 원만큼 이익이 발생하는 거겠죠. 자, 이런 것들을 여러분 이제 판단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액면 발행이 되었을 때랑 할인 발행이 되었을 때랑 할증 발행이 되었을 때랑 이렇게 조기에 상환하는 부분이 좀 달라질 수 있다는 건데, 자, 사채에 대해서 만약에 액면가액이 100만 원이었다. 근데 실제로 내가 상환하는 날 조기에 상환할 때 조기에 상환이니까 똑같이 100만 원에 상환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서 95만 원에 상환을 했다라고 한다면 100만 원짜리 사채를 95만 원에 상환했으니 5만 원의 사채 상환 이익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실 수 있겠죠. 자, 그 외에도 보도록 할게요. 할인 발행과 할증 발행이 나와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사채에 대해서 할인 발행, 할증 발행을 이렇게 아시려면 기본적으로 할인 발행했을 때 회계 처리나 할증 발행했을 때 회계 처리를 떠올려 보시면 좋아요. 지금 사채 액면가액 100만 원에 현금 90만 받았다라고 가정해 볼게요. 그럼 차변에 비는 게 바로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이다라고 하는 거겠죠. 자, 할증 발행일 때에는 대변의 사채 똑같이 액면가액으로 이렇게 기록을 했는데 차변에 받는 돈 현금 뭐 예를 들어서 110이다 이렇게 해볼게요. 그러면 대변의 사채 할증 발행 차금이다 이렇게 기록을 해주는 거겠죠. 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던 할인 발행에 대해서 이제 회사는 상환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대변에 있던 사채라는 부채는 차변으로 이렇게 기록을 해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할인 발행 차금에 대해서는 차변에 있었죠. 이 사채가 없어지는 것만큼 사채 차감 항목인 할인 발행 차금도 없어져야 되죠. 대변으로.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지불하는 돈을 상환했으니까 지불하는 돈을 써줘야 되는데 만약에 이와 관련해서 80에 지불을 하면서 상환이 되었더라 라고 한다면 80만 원만 지불을 했기 때문에 여기 사채 할인 발행 차금 10만 원을 더해도 차변보다 금액이 부족하다. 나머지는 사채 상환 이익인 거죠. 다시 말하면 사채 액면가액 100만 원짜리 할인 발행 차금 10으로 장부 가격 90만 원짜리 사채를 회사가 80에 상환한 거니까 10만 원만큼 이익이 났다고 하는 거죠. 자, 그 다음 계속 볼게요. 할증일 때, 자, 대변에 있던 사채를 없애고 싶어요. 대변에 있던 사채 할증 발행 차금 같이 사라져야 되겠죠. 따라서 사채 100, 사채 할증 발행 차금 10. 그런데 대변에 지불하는 현금을 보니까 100만 지불이 되었더라. 그러면 나머지 100에 대해서 110에서 100을 차감한 10은 사채 상환 이익이다. 이렇게 기록을 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채를 상환한다고 했을 때 차변에 있었던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은 대변으로 간 거고요. 대변에 있었던 사채 할증 발행 차금은 차변으로 이렇게 없애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각각 대변의 상환과 관련해서 금액이 빈 부분은 사채 상환 이익으로 썼죠. 자, 다음은 단기 중에 사채를 중도 상환한 3일의 사채 관련 자료입니다. 단기 손익계산서에 계산될 사채 상환 손익을 구하세요 라고 되어 있는데요. 지금 사채 액면 금액 나와 있고요. 사채 할인 발행 차금 지금 현재 남아있는 게 10만 원이래요. 그러면 액면 1000만 원짜리 사채에 대해서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이 지금 10만 원인 상태이다. 그 얘기는요. 사채의 장부 가격이 990만 원인 상태라는 거예요. 990만 원짜리 사채를 얼마에 상환했냐면 980에 상환을 하죠. 990짜리를 990에 갚아야 이익도 손해도 아닌데 990짜리를 980, 즉 적은 돈을 내고서 상환을 했어요. 얼마만큼? 10만 원만큼. 이 10만 원은 사채 상환 이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사채 상환 이익이 10만 원이다 라고 대답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만약에 이와 관련된 회계 처리를 좀 하고 싶다 라고 한다면 어떻게 하시면 되겠어요? 차변에 사채가 1000만 원이다 이렇게 기록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대변에 현금이 기록이 되겠죠. 자, 대금의 현금 기록되는 금액은 사채 상환 가격 980입니다. 자,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또 뭐가 있었더라?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이다 라고 해서 할인 발행 차금 10만 원 대변에 기록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나머지 차이 나는 금액이 바로 사채 상환 이익이다 라고 해서 대변에 10만 원 차이가 나고 있다 라고 이야기해 줄 수 있겠죠. 자, 자산 수증이익. 자산 수증이익은요, 여러분들 회사가 자산을 공짜로 증여받았을 때요. 예를 들어서 대표자가 자신이 가지고 있던 토지에 대해서 야, 이제 나는 이걸 우리 회사에 기증을 할래. 회사가 알아서 잘 활용하고 회사가 좀 더 발전했으면 좋겠어. 이런 의도로 회사에 자산을 내시는 거죠. 혹은 이런 경우도 있을 거예요. 회사가 계속 마이너스가 너무 많이 나서 결손금이 많다 보니까 다른 회사들이 투자하기를 꺼려하더라. 그래서 그 결손금을 좀 없애려고 대표 개인이 자신의 혹은 주주 개인이 자신의 자산을 회사에 기증해 버리는 거죠. 그럼 회사 입장에서는 어쨌든 돈을 내지 않았어도요 공짜로 자산이 생겼어요. 그래서 차변에 뭐 건물, 토지 이렇게 기록하면서 대변엔 자산을 공짜로 증여받았다. 그래서 회사가 이익을 봤다라고 하는 자산 수증 이익이라는 개념을 쓰게 됩니다. 자, 관련된 예제가 있는데요. 회사의 대주주로부터 5천만 원 상당의 토지를 증여받았죠. 차변의 회사는 토지라는 자산이 증가하고요. 대변의 자산 수증 이익입니다. 자, 그 다음 채무면제이익. 자, 이런 경우는 이제 거래처인데요. 거래처가 아주 친밀하고 뭐 좋은 이런 관계를 가진 거래처일 수도 있는 거고요. 아니면 거래처 입장에서 일부라도 좀 돈이라도 회수해 가려고 나한테 이렇게 회유할 수도 있습니다. 너가 갚아야 되는 외상값이 1000만 원이잖니? 근데 너가 지금 당장 갚는다고 하면 내가 7천만 원만 받고 3천은 내가 포기할게, 탕감할게. 우리 이걸로 거래 끝내자 라고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럼 내 회사 입장에서 어쨌든 7천의 그 빚을 해결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1억짜리 빚에 대해서 7천만 원 주고 나머지 3천은 없는 상태에서 빚을 사라지게 할 수도 있죠. 그럼 차변에는 부채가 1억 원이 사라지는데 대변엔 나간 돈이 7천만 원밖에 없더라.
그럼 3천만 원은 뭐라고 하느냐? 뭔가 이득을 보긴 봤죠? 예, 어떻게 내가 갚아야 되는 부채, 채무를 면제받아서 이익이 났죠. 그럴 때 바로 채무 면제이익이라고 합니다. 자, 혹은 뭐 엄마 회사와 딸 회사 사이예요. 너무 친밀한 관계죠. 내가 돈을 갚을 능력이 안 되니까 엄마가 그러는 거죠. 안 갚아도 돼 라고 하는 거죠. 그런 경우들 다 채무 면제이익으로 회사는 장부에 기록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계속되는 불황으로 인해서 결손금 일부를 보전하고자 대주주로부터 단기 차입금 5천만 원을 면제받았대요. 여기도 이제 보시면 굉장히 친밀한 대주주와의 관계인 거죠. 이 5천만 원 면제를 받았을 때 차입금이라는 부채는 차변으로 5천만 원 감소하고요. 대변에 나가는 돈은 없어요. 이로써 회사가 이익을 봤으니까 채무를 면제받아 이익입니다. 채무 면제 이익이라는 표현을 쓰시면 됩니다. 자, 자비익이라는 표현은 뭐 현금 과부족으로 썼다가 그에 대한 차이를 조정하는 것도 있었지만요. 부산물이나 작업폐물 판매 수입 원인 불명의 현금 과잉에 이런 여러 가지 상황에서 쓸 수 있는 계정이에요. 이걸 뭐 굳이 외우실 필요 없어요. 그냥 간단하게 보시면 됩니다. 자, 신문 등의 폐지를 수거해서 30만 원에 매각을 했다라고 하면은 차변에 30만 원이 들어오죠. 근데 뭐를 팔아서 들어왔냐라고 했을 때 회사가 사실 가지고 있던 자산이나 이런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와 관련해서는 자비익이다라고 수익을 잡아주는 거죠. 자, 이제 관련된 퀴즈 풀면서 수익 파트 마무리할 건데요. 수익은 기업이 영업을 하는 전 과정을 통해서 발생하지만 진행 기준, 완료 기준, 판매 기준, 회수 기준 같이 특정 기준을 정하여 수익을 인식하도록 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맞는 거죠? 예, 우리는 공사 수익은 보통 진행 기준으로 하고요. 그 다음 기업 회계 기준은 기본적으로 판매 기준을 기준으로 두고 있습니다. 물론 예외적으로 완료 기준이나 회수 기준을 쓸 수 있겠지만 가장 기본형은 판매 기준으로 보고 있긴 하죠. 어쨌든 이런 기준들을 정해서 수익을 인식하도록 한다는 거고요. 그 다음 화폐성 외화 자산을 기말까지 보유하고 있을 경우 발생 시점과 결산일 환율에 따라서 평가 손익이 발생할 수 있다. 자, 화폐성 외화자산, 화폐성 외화부채에 대해서 기말 결산에 보유하고 있다면 이에 대해서는 외화 환산이익이다, 뭐 외화 환산 손실이다 라고 인식할 수 있겠죠. 자, 다음 여기까지 이제 관련된 OX 문제도 끝이 났고요. 여러분들 저희 이번 시간 영업의 수익 배웠고요. 영업의 수익의 여러 가지 종류 배웠습니다. 뭐 외환차익과 외환산 이익을 구분할 줄 아셔야 되겠고요. 그 외에도 저희가 뭐 여러 가지 사채상환 이익이다, 뭐 유형자산 처분 이익이다 이런 내용들도 같이 한번 회계 처리를 통해서 수익은 대변에 생기고 있다. 뭐 이런 내용을 다 정리해 보았습니다. 자, 모두 다 잘 정리하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다음 강에서 비용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